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박종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 비트코인 이번 상승장에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와, 처음부터 질문이 되게 강력해요. 네, 강력하죠. 네. 제가 첫 질문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질문들은 대답할 만하다 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예측이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그러니까 됐는데 어차피 저도 이거 답변 못하니까 남한테 이 질문을 패스한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냉정하게 예. 어느 정도 갈까? 너무 많이 펌프를 넣지 말고 뭔가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이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1차 반감기 이후에 한 120배 상승을 했었고 네. 2차 반감기 이후에 대략 한 27배에서 예. 28배 예. 그리고 3차 반감기 이후에 7배에서 8배 정도 예. 상승을 했으니까 이 정도 폭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가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했습니다. 2.5억에서 3억이라는 거네요, 대충? 네, 이제 반감기가 거의 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2.5억, 3억, 네. 2.5억, 3억.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기관들이 또 연말에 올해 가격 전망 발표한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3개 회사 평균을 내보니까 제일 많이 제시한 기관은 6만 달러, 제일 적게는 6만 달러. 네. 근데 이미 그거는 넘어갔어요. 예측이 네, 넘어갔고 네. 제일 많았던 게 메사리에서 60만 달러를 제시했더라고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중간값을 딱 잡아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딱 2.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2.4억. 네. 네. 2.4억이면 20만 불을 조금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20만 불 내외 정도 되는 금액들인데 오,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구간이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현물 ETF 또 승인이 됐으니까 이 수요들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하면은 아마 가격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세요. 반감기가 와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뭐 진짜 2.5배, 3배 오른다고 하면은 그거 관련 코인들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 코인들이 무엇이고 어떤 애들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최근에 중국계 코인들이 많이 약진을 했었죠. 뭐 네오 이런 애들이요? 네오 같은 네. 코인들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사면 돼요, 이제? 거죠.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제가 네. 샘플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코인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올랐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홍콩에 웹3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리고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계 코인들이 오랜만에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코인들이 실제로 갑자기 잠자고 있던 네오나 이런 코인들도 전부 다 몇십 프로씩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은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인다. 네. 생각보다 단순하게 움직인다. 그러게. 예. 그러니까 내러티브들이 우리가 설마 이걸로 오르겠어 했는데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오르겠어? 라고 하지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자체도 오르는데 그 소위 그 똘마니들이 같이 안 오를 생각이 그러니까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POW 이 형제들 있죠. 하드포크 코인들. 네. 그 코인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 생태계를 만드는 이 코인들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스택스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전에. 네. 그래서 스택스를 필두로 해서 스택스의 탈중앙화 어떤 거래소인 알렉스 같은 프로젝트들과 알렉스라는 그 탈중앙 거래소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들었네요, 이거는. 지금 네. 스택스랑 알렉스가 세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레이어 2 프로젝트나 아니면 레이어 1에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갈 때 탈중앙화 거래소가 같이 가는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탈중앙화 거래소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베이스 레이어 2도 상승을 하니까 베이스는 코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의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주시를 하시면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좀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비트코인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또 어떤 덱스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서 거래할 때는 WBTC, 랩BTC라고 해서 이걸 갖다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만드는데 그냥 바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토르체인 같은 이런 플랫폼들도 요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시면은 이번 시즌에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그 하드포크 가족들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 하드포크한 게 비트코인 캐시라는 놈이 있고, 그다음에 골드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나요? 어떻게? 다이아몬드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없고, 오케이.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메이저 코인 중에는 없는데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캐시랑 골드는 이제 확실히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놈도 4월 초에 반감기가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그 후에 대부분 코인들이 횡보했는데 얘 혼자만 좀 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좀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얘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쭉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유의미한 흐름들을 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대세장, 2차 대세 상승장과 3차 대세 상승장을 비교를 해보면 3차 대세 상승장에서도 비트코인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캐시가요? 캐시가 보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 대세 상승장 전고점을 아주 월등하게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2차 대세 상승장 최고점을 3차 대세 상승장 때 못 뚫었습니다. 형편없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꺾였는데 네. 이게 이 흐름에서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못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오래된 코인들보다는 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택스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선택을 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투자를 하려면은 그냥 대장 대형인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지 무슨 그 바보 같은 동생 그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랩트 비트코인, 랩트 이더리움 이런 게 있던데 저도 그거 보고서 이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했거든요. 근데 뭐 하는 놈들입니까 이거는? 랩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 비트코인에다가 랩핑을 했다라는 뜻인데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더리움으로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비트코인 유동성을 어떻게든 가지고는 가고 싶은데 가지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게 그러면은 차라리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우리가 일단 사놓고 그만큼 한번 비트코인 랩핑된 코인을 신규 발행을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더리움 위에다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랩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중앙화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매번 어떤 중앙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매집된 거에서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두 개가 스테이블 코인처럼 뭔가 매칭이 돼서 서로 간에 이게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패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그냥 비트코인을 바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모델로 뭐 SBTC 같은 것들을 또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이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에 폭등장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2차 반감기도 그렇고 3차 반감기도 대충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3에서 6개월보다 그러니까 6개월보다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나이스. 온다. 네. 그래 내 책 읽다 간다. 네. 아니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어떤 느낌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시황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온체인 지표를 갖다 확인을 해보는데 이 온체인 지표의 사이클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빨라지고 있는 흐름들이 실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장기 투자 물량들이 얼마나 빨리 지금 매도를 시작하는가 그리고 단기 투자 물량들이 얼마나 빨리 지금 진입을 하는가 요 구간들이 마주치면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장기 물량들이 떨어지고 이걸 단기 물량들이 받아내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그 흐름들이 과거 대비로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빨라지면은 대세 상승장 제일 꼭대기도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일정 부분 좀 탈출 전략을 조금 더 빠르게 세워봐야 될 가능성이 있겠다. 요거는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왜 이제 이후에 올라가느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급량이 900개에서 이제 이번에 450개로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은가. 그래서 유통 물량 대비로 이게 적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좀 공급 김축까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2천만 개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죠? 거의 2천만 개. 맞습니다. 거의 2천만 개 거의 유통이 돼서 지금 95% 뭐 그 이상 유통이 되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채굴자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채굴자들이 지금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반감기니까 지금은 이제 코인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4월 20일 후에는 요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방밖에.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갖다가 이제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빨리 현금화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덩치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반감기가 지나면 실제로 영세한 채굴업자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망하는 경우도 많죠.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도 망하면 이 채굴기를 다시 큰 회사들이 다시 아주 떨값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회사들이 망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해시레이트가 급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채굴자들이 전체적으로 주춤하게 되면서 뭔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채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서 채굴 난이도가 막 치열하게 이어져 가지고 막 경쟁을 해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런 이 기관들이 도저히 수익성이 안 돼서 채선성 너무 안 맞는다고는 가동을 멈춰버리면 이게 이제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과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채굴자들이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확 오른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확 치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이 그냥 그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오르게 되는 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채굴 죽음의 소용돌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은 채굴자들이 결국은 회복 못할 거야. 그거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린다.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반감기 호재를 위해서 들어온 단기 투자자들이 또 그때 되면은 매도를 또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도 물량들을 이제 수요가 최대한 받아내지만 이제 못 받아낼 경우에는 지지부진하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이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반응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번에는 그게 좀 더 빨리 온다는 거죠. 6개월보다 3개월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또 왜 중요한 이유가 있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체인 지표에서의 시그널들이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좀 행복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안 망하네요. 그래서. 지금 채굴 수수료가 원래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인스크립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아니요. 이게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NFT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민코인도 발행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막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민코인을 어마무시하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몇백만 개 막 발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NFT는 원래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많이 했었던 거고, 민코인은 최근에 솔라나 이쪽이 좀 강하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비트코인 기반 민코인도 많이 있나 보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베이스에서도 민코인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그죠. 네. 최근에 가격 급등 많이 했거든요. 디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디젠도 있고 브렛도 있고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굉장히 지금 채굴 수수료 말고도 다른 트랜잭션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행복한 상황에 있어서 이걸 예전처럼 막 매도를 해야 되나? 또 이런 어떤 고민들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확장되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패턴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점도 그럼 이번에 이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거를 하면서 나온 기사 중에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표들 제가 아침에 시황에서 전해드린 지표에서도 장기 투자자의 어떤 비율, 단기 투자자 비율 그리고 손실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과거 패턴들을 갖다 해석을 하는데 네. 또 중요한 게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MVRV 네. MVRV와 MVRV 지스코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방금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수치가 2017년 대비를 하니까 2017년 대략 3월 정도와 똑같은 수준까지 갔어요. 그때 버블 때 3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아니, 3월 달과 똑같은 수준. 3월 달 똑같은 수준. 네. 근데 그때 2017년 12월에서 1월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한 9개월, 10개월 정도도. 그 정도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 1년까지 못 가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워낙에 근데 온체인 지표들이 지금 뭔가 약간 시그널들이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도 네. 있어서 이거는 반감기 지나고 조금 대세 상승장의 한 중순 정도는 더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MVRV 지표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MVRV가 뭐냐면은 마켓 밸류 뭐인데? 네, 네. MV는 마켓 밸류입니다. 네, 네. 마켓 밸류고 RV는 리얼라이즈 밸류인데 네. 이게 MV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시가총액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 그냥 지금 유통량에다가 가격 그냥 꼽혀버려. 네. 그러면 딱 나오는 가격이고 RV는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이게 유실량이 너무 많잖아요. 네. 유실량이 15%에서 막 20, 30%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거래된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한번 확인해 보자. 네. 온체인 지표에서. 그래서 마지막 거래 날짜들 전부 다 환산해 가지고 네.
계산을 했더니 RV라는 게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 MV와 RV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1이 되는 구간. 그러니까 1이라는 건 수익이 아예 없다는 구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이제 그 밑으로 됐을 때는 저평가 구간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때 주워 담았을 때는 지금 거의 뭐 한 몇 배 될까요? 한 최소 6, 7배는 상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코인 시장의 퍼라고 보면 되겠네요. PBR 봐야 돼요. 거의 PBR네요. PBR.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3.7까지 가니까 어김없이 고과열된 구간이더라. 아, 그럼 이제 박살.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MVRV 그리고 이제 MVRV에다 더 진보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양극단 값을 버려버리자. 아, 예, 예. 그게 이제 MVRV 지수코입니다. 표준 네. 편차. 그럼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봤을 때 과거 대비로 이제 비슷한 구간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탈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 정도 부근까지 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과열 구간으로 접어드는구나. 그래서 예. 이제 부분 매도를 하면서 탈출 전략 그리고 알트코인은 더 적극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하긴 어떻게 보면 진짜 PBR 지수랑 심지어 숫자도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뭐 0.8인가 뭐 0.9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커스피도 0.8이면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그때 맞습니다. 매수를 하고 그치 그 상식적으로 PBR가 3, 4 되면은 좀 비싸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또 똑같네. 이렇게 이거 우리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컨텐츠를 해야지 뭘로 NVRV 예,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또 작가님이 얘기하니까 막 얘기들이 막 무궁무진 떠오르는 느낌인데 예?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잖아요. 예. DCA라고 해서 그 DCA. 전략을 갖다가 이제 기업화해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저평가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전략을 세우니까 웬만한 트레이더 분들 수익률이 월등하게 뛰어넘더라는 거죠. 그렇죠. 0.8, 0.9면은 저기 바닥일 텐데 그때는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한 10배 올 것 같은데. 10배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구간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사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꼭대기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최저점일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지만 근데 몇 개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값이다. 죽인다. NVRV 0.8 오케이. 죽인다. 와 이게 제 막 뭔가 영감이 막 떠오르는 느낌. 저도요. 오케이, 나이스. 네. 이제 지금 과거 패턴은 이제 그런데 네. 이번에 또 그 새로운 게 있잖아요. 현금 ETF라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 ETF라는 게 지금 미국에는 나왔고 홍콩에는 다음 주에 나오네 마네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지금 오늘이 4월 12일인데 4월 15일에 홍콩 ETF가 승인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0억 불 이상가 흘러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ETF 쪽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원래 작년에 이제 조사했던 거랑 올해 초에 네. 코인쉐어스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네? 영국의 코인쉐어스라고 코인쉐어스. 네. 그 회사가 이제 기존에 어떤 미국의 현물 ETF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였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디지털 자산 상품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많이 운영을 했고 AUM 규모도 거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의견을 구할 때 코인쉐어스의 보고서를 보자. 저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니어 애널리스트 분이 올해 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내 가용 자산을 한 14조 4천 달러 정도로 잡아보자. 이 정도로 가정을 해보자. 잠깐만, 왜 겨우 14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 정도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 1% 정도만 구매를 했을 때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올해 1년 동안에 14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벌써 1분기에 거기서 그만큼 이미 돌지 넘어버린 거죠. 이미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어떤 전망들도 우리가 이런 거 신뢰하기 보고서 힘들다. 나왔으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보고서에 너무 의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또 융합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략 아무리 적어도 300억 달러에서 한 500억 달러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지금 상반기에 지금 겨우 14주, 15주 만에 이 정도의 스코어를 냈는데 지금 가격이 이제 주춤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반영해서 나머지 분기들 다 반영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300억 달러는 최소 가고 500억 달러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네. 천억 돼요, 천억. 네. 이렇게. 1,000억 달러. 네, 그 가장 많이 제시한 곳은 1,000억 달러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뭐 저도 그냥 누리조사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용하는 자산이 왜 겨우 14조밖에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네. 그래서 그 수십조 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마저 수천억 불이 아니냐라는 게 제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1년 만에 다 들어오진 않겠죠. 좀 아마 이분도 아마 1년에 이제
딱 1년 정도 한정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예, 뭐 그쪽,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ETF 생기면 사실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은, 네. 실제로 지금 채굴장에다가 채굴자들한테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이제 JP모건이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아무리 봐도 JP모건 느낌이 나는데 네, 네. 전화해가지고 채굴장에다가 우리가 OTC 마켓으로 이거 좀 사도 될까 물어봤다고. 네,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들어온 것들은 당연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무 쪽에서 어떤 대차 대조패 어떤 기준이 바뀌면서 아마도 이제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을 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우리가 비트코인에 뭔가 유입될 수 있는 수요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적어도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정도고 네.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느냐 그 지점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ETF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잖아요. 좀 미국도 이제 만들었고 홍콩 만든다고 하고 런던도 지금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 왜 이게 한국만 이 모양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쪽팔리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ETF도 거래도 못 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어떤 추세 자체가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이 국내 이제 굴제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합법화 시켜가지고 투자자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저희 이제 채널에 코빅 거래소 이제 센터장님 나오셔서 그 예.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지금 막아놓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꾸 해외 거래소에서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손실들을 본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네. 우리나라에서 했던 얘기가 금융 당국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기업들이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테라루나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해외에서 거래하다가 손실을 엄청 많이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규제들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게 법인 거래도 안 되지, 선물 옵션도 안 되지, 공매도도 안 되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해외 거래소에 나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사실 굉장히 국부육출이거든요. 왜냐면 가가지고 그럼 그 거래소 깨져가지고 돈이 이렇게 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지금 돈 다른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막 작거래소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거래하고, 그렇죠. 거기 사기 좀 당하고, 사기도 그죠. 당하고, 네. 그리고 잘 뭣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위기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오태민 교수님 나오신 그 영상 보니까 좀 재밌는 네.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목현 금감원장이 그 5월에 그 겐슈를 만나러 간다. 네, 이제 다음 달에 명부를 위해서. 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네. 게리 겐슬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법원에다가 그 결정들을 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됐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피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법원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도 뭔가 미국의 결정이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금융강국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막을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걸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그죠. 논리적으로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겐슈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 미국 형님 이거 좋은 거예요. 야 그냥 우리도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 맞네요. 하면서 와가지고 하겠죠 아마 그러면. 그렇죠.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총선에서 또 이것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뭐 정치적 얘기는 아니고 네네. 어쨌든 이제 야당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면서 이번에 공약에서 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관련된 또 공약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공약 보고 생각한 게 아니 이런 걸 공약으로 하냐. 이건 진짜 뭐 여러분 그 내일 제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약속하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 레벨의 공약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얘기가 아닌데 이걸 마치 좀 특별한 것처럼 해석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는 예.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예. 좀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봐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 그 기관들도 앞다퉈서 이제 ETF를 만들게 되겠네요.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 그냥 다 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에서 그럼 그 ETF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시장이고 결국은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들, 그 안전하게 유입되는 그 방향들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ETF가 실제로 우리 같은 개인보다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국 ETF 승인 이것도 은근히 꽤 재밌는 시장이 되겠네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마치고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 친구가 흐름이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보통 그 전상승장에는 그 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부진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이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실제로 기술이 워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중요하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걸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나오는 코인들이 기술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기술이 이더리움보다 사실은 월등하게 좋은 코인들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미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7년에 부각이 됐으니까 지금 이미 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10년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뭔가 이 본체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더 붙여내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아주 완전히 지우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물론 아주 뛰어난 프로젝트인 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태어난 게 펜티움 3였는데 갑자기 아이고 여기 램 조금 더 붙이고 이제 아이고 여기 붙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 거의 펜티움 5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래 주장을 하고 있는 시작했는데 거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등장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너무 월등하게 이 사양들을 가지고서 나오다 그죠, 보니까 그죠. 그걸 지금 이겨내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에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지나고 좀 약간 지지부진해서 실망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반감기 어떤 효과랑 비슷합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어떻게 반등이 오지 않는 것처럼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가 지나고 이제 롤업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 생태계에서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게 다 이더리움을 기축통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더리움의 사용성들이 증가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이제 들 수 있는 게 베이스를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베이스가 이제 민코인이 많이 뜨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롤업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롤업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게임 쪽에 집중해야지 아니면 우리는 뭐 금융을 집중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다 갖춰지는 시점들이 되면은 결국은 이더리움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들은 왜 기술력이 훨씬 더 좋은 뭐 예를 들면 뭐 솔라나라든지 뭐 베이스 체인을 쓰지 왜 굳이 이더리움 체인을 쓰나요? 이더리움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핫하죠. 저는 솔라나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솔라나는 굉장히 핫하지만 잦은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수요들은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막 하고 있고 기관들이 투자는 하지만 프로젝트 단에서 기관들이 들어와서 뭔가 막 금융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JP 모건이 솔라나랑 같이 한다. 요즘 그림이 좀 안 나오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프로젝트들은 JP 모건이 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 JP 모건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 느리고 좀 이제 느리고 이제 기술성은 좀 떨어지는데 안전성이 뭐가 되게 뛰어나군요. 그런데 그 확장성만 이제 부족한 거를 롤업 프로젝트들이 담당해 줄게. 와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역시 이더리움이구나. 이런 그림들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그림이 그려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내러티브가 없어요. 뭔가 킬러 앱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더리움의 부활을 딱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인 지지부진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증권성 이슈. 또 이게 계속해서 꼬리표를 이제 달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이더리움이 증권성 이슈를 진짜로 완전히 증권으로 판별이 되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도 다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이 잘 버텨줘야지 진짜 전체적인 어떤 알트코인을 다 어떤 견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후에 더 속 시원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21년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NFT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뭐 DF들이 막 붙어가지고 그때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다 나와야죠. 그게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솔라나로 일시적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새로운 또 내러티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을 또 스테이킹하자.
그래서 뭐 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게 아이겐레이어 리퀴드 스테이킹 이런 거요? 네, 네.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을 갖다 한 번 더 하자.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어떤 파생 상품의 끝판왕이 되는 파생. 네. 그런 걸 가지고서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고 거기에 자본이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정말 기술 기반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구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저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뭐 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증권성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더리움 ETF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는 올해 2월 23일까지 요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5월 23일이 왜 5월 23일이 됐냐면은 이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그 데드라인이 5월 23일인데 이 바네크의 그 담당자가 나와서 올해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네.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는 거네요.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SEC랑 아무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SEC와 계속해서 자산운용사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소통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월 23일 안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뭐 아무래도 안 될 가능성이 워낙 높은데 아마도 이제 기점이 되는 건 이번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이 되면서 뭔가 이 어떤 SEC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서 뭔가 변화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선의 결과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뭔가 이제 정권 전체 어떤 문제들, 이게 뭐 역시나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지 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코인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본인도 한 280만 불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고 NFT 같은 것도 팔면서 와 메이즈 뭐 이런 게 있어서 하면서 이제 되게 좋아했다면서요. 그래서 뭐가 좀 굉장히 좀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좀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많이 지금 돌아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물론 또 당선되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또 미지수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트럼프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어떤 멤버들도 지금 어떤 비트코인의 친옹호론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자체는 일단 공화당 쪽으로 무게감이 좀 더 실리는 거 맞죠?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당선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뭐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변화들의 어떤 흐름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헤스터 퍼스라고 하는 지금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그 SEC 위원이 그분이 이제 가장 오래됐어요 SEC에서 그래서 이제 차기 SEC 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들도 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SEC 이더리움 현물 ETF 내년에 승인 가능할 거다라고 이것도 이제 뭐 기대가 섞여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든, 트럼프 두 분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누구 응원할지 좀 굳혀진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뭐 동생, 자식 코인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레이어 2도 있고 뭐 조금 전에 말한 뭐 디파이라든지 NFT 앱도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코인은 진짜 좀 유망해 보여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서는 주목할 만한 코인은 너무 많긴 합니다.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근시간 내에 좀 봐야 될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아마도 이제 롤업 아까 말씀드렸던 롤업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롤업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잖아요. 너무 느린데 이게 이유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가 트랜잭션을 막 다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게 트랜잭션 수행 정도가 이더리움에서는 뭐 10초에 뭐 한 16개, 17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초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레이어 2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딱딱 처리하고 결과값만 딱 올려보자. 요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2죠. 근데 롤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올려도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아예 압축을 시켜버릴까 해서 롤업 압축을 딱 시켜가지고 압축된 것만 여기다 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 3는 아니고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좀 더 작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게 압축을 시킨 거죠. 거기다가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따로 이제 블롭이라고 해서 공간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요거는 그 롤업만 쓸 수 있는 요 공간을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겠네라고 해서 이 공간들을 가지고 더 속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수료도 거의 1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뭐
베이스에서 이 트랜잭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네. 우리 온체인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뭔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등장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롤업 자체를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플랫폼이니까 어쨌든. 네. 한마디로 이제 이 롤업 테마를 좀 유심히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태동하는 프로젝트들인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뭐 베이스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뭐 에어로드롬인가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레이어 2에서 어떤 롤업 프로젝트에서 올라가는 어떤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공부할 게 진짜 되게 많네요. 롤업도 공부해야 되고. 예. 아마 롤업이 어떻게 보면 좀 대충 들어보니까 그 외 파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zip 파일로 만들면 좀 줄어들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효율을 한번 높여보자 했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까지는 네. 괜찮은 결과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더리움 가격이 반영은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그 상승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부끄러운 흐름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 소라나 같은 친구는 몇 개월 만에 지금 10배나 올랐습니다. 분명히 한 6개월 전에 20불이었는데 지금 200불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왜 얘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솔라나가? 그 한마디로 이더리움에 도전하는 다른 코인들도 있는데 얘가 특출나게 잘 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복 탄력성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얘가 이제 95% 하락을 했었죠, 최근에. 진짜? 몰랐어요. 네네. 95% 하락했다. 이게 다시 반등해가지고 원점까지 온 거거든요. 와우.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한번 보여줬다 보니까 지금 솔라나는 뭐 오류가 나도 솔라나니까 뭐 다시 회복하겠지. 이게 실제로 생겨가지고 조금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솔라나가 이번에 획득하게 된 이 회복 탄력성 부분들이 첫 번째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때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 솔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민코인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민코인 프로젝트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네. 새로운 어떤 컨셉들의 디파이들을 또 많이 또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이제 확장성이 높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빠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태어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죠. 네. 그냥 거래 수수료 싸니까 일단 한번 해보지 뭐. 그렇죠. 그래서 민코인이 화랑이 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이더리움에서 만약에 이렇게 민코인 트레이딩을 했다 그러면 민코인 버는 돈보다 버리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솔라나는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게 디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요? 디핀. 네.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거는 뒤에서 제가 AI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떤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니까 역시 솔라나는 너무 핫하네. 솔라나에서는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굳건하게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연말에 있을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또 이벤트가 파이어 있는데, 댄서. 파이어 댄서. 파이어 댄서 영어로 불춤의 불타기. 역시 불타기라 해야 돼. 파이어 댄서입니다. 댄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솔라나를 완전히 그냥 갈아엎는 거죠. 네. 완전히 그냥 개발 언어까지 싹 다 갈아엎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솔라나가 핫한데 이제 완전히 갈아엎으면 안정성도 어마어마해지고 속도도 뭐 100만 TPS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말까지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뭐 조정을 받더라도 웬만해서는 가격이 떨어지기는 좀 힘든 구조가 이제 된 거죠. 그럼에도 뭐 솔라나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해서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새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럼 제가 혹해가지고 무조건 솔라나로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더리움에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안정성 측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롤업 프로젝트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게 유용한데, 개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가장 많은 건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롤업의 어떤 개발자들 있죠. 네. 뭐 폴리곤이나 이런 개발자들이 솔라나보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솔라나가 너무 핫하고 좋은데 또 개발자들의 어떤 속성들은 나름의 또 골수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타지 않고 나는 뭔가 근본을 좋아한다. 네. 약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근본주의자는, 그런 어떤 개발자, 진중한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내려갔을 때 왜 솔라나가 크게 반등을 했냐. 개발자들이 안 떠났거든요. 아, 예, 그래도 우리는 솔라나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언어 자체도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남았던 이 개발자들이 결국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솔라나를 상승시킨 가장 근본 동력은 미국 기관들입니다. 아, 예, 네. 미국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FTX 사태로 손해를 본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관들이 솔라나 이렇게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올리면서 어떤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코드와 딱 맞물리면서 이제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솔라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코인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민코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저도 그냥 추세 추종 따라해가지고 사가지고 재미를 보긴 했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왜 가는 겁니까? 민코인이 지금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어떤 여기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앞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유행을 이제 주도한 것이 솔라나 같은 경우인데, 솔라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이 포모가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민코인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누가 갑자기 나 이걸로 한 1억 벌었는데 한 10억 벌었는데 하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그렇죠. 달라붙는 줄 알고. 네. 근데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솔라나가 아예 작정하고 민코인 런치패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민코인을 앞으로 계속해서 밀어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주피터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엄선된 민코인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걸 너네가 계속 거래를 해야 돼. 네.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민코인 잘 되니까 베이스가 이거 우리도 질 수 없는데 네. 하면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그럼 우리가 제일 대장인데 네. 우리도 해봐야지 하면서 모든 지금 체인들이 민코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마치 민코인이 게임처럼 지금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선뜻 그 민코인을 그렇게 이제 체인마를 다 개발해가지고 무슨 득인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돈은 벌리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민코인이 등장을 했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만들어내잖아요. 민코인 거래가 활발하니까. 예. 그래서 이 어떤 기관들, 고래들이 유동성을 만들어낼 때 민코인들이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민코인들이 그렇게 부흥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는 이제 장세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전초 기지 역할을 또 민코인들이 해주는 역할들이 있고 또 만약에 솔라나에서 민코인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민코인 투자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강옥 작가님처럼 또 트레이딩에 능하신, 추세 추정에 능하신 투자자분들은, 고수들은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민코인 하나하나 투자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피터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민코인들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발행. 예. 요걸 투자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민코인의 호재들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멤버십이 있다면서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가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주셔가지고 네. 또 깨알 또 뭘 드리면은 네, 이제 네, 그죠. 제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하나 5월 하시죠? 반 스터디를 네.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유망한 코인들을 꼭 뽑아드려요. 예. 자, 근데 나도 알네. 네. 실제로 이제 저희 후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추천하고 뭐 바로 다음에 바로 왜 상승하지 막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 쪽집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 지표를 계속 보면서 이 어떤 트렌드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걸 보면서 이 시점쯤에는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보통 저점을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반응이 오지 않은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또 상승들을 이루어내는 코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RWA 코인도 아주 진즉에 알려드렸고 뭐 최근에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 에테나라든지 뭐 제우스 이런 코인들도 진즉에 다 알려드렸거든요. 빨리 여기 가야 돼. 네, 제가 너무 지금 대놓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정확한 이제 저평가 구간을 찾고 같이 공부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같이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